복분자도 재배를 많이 했었고 여기 원래 재배 복분자를 많이 했었는데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적어놓는 편이에요. 예. 성근성입니다. 예. 블루베리가 있고 얘를 보니까 그 블루베리하고 복분자하고 복숭아하고 이런 데 잘 얼어죽어요. 잘 얼어죽어요. 얘들. 그 낮은 것도 있고 낮다 보니까 잘 자란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재배하는 거 두루. 두루냐. 그 다음에 그 오디도 있네. 그 다음에 텃밭에서는 고추 재배하고 다른 것들은 뭐 그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까? 매실은 어디 쪽입니까? 매실이야. 여기 매실은 복숭아하고 똑같은 거. 감이야. 네, 간도 아로니아. 매실 모양은 그러니까 복분자하고 이거 떼내야 강한 것 같아요. 복분자하고 떼내야 그쪽에 복분자하고 감하고 알기가 없고 요리 같이 가는 거.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몇 개 안 돼요. 요건 나무로 자라니까 요거는 또 못 자랐다는 그러면 얘들이 빼나면 이제 몇 가지가 안 나와요. 어디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빼어보면 요런 비올 때 이제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요건 새로 솟아오르거나 그 눈만 이용하니까 따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것이 블루베리야. 오디, 복숭아, 매실, 대추. 대추도 있다고 해요. 그 얘네들이 또 잎이 나고 피는 것하고 또 바뀌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 대추하고 어디 가고 그 얘들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먼저 패는 거죠.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먼저 패고 얘들이 제일 그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그 겨울 동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동해 피해. 동해 피해만 없다면 우리가 그 재배를 해보면 일정한 기간에는 작물이 잘 재배되다가 그 다음부터 툭 떨어지가 안 되죠. 잘 크다 그 다음부터는 뭐 이 밸런스가 깨지고 안 된다. 원인은 그 겨울에 피부 탈수거든요. 그 탈수가 있고 동파가 있고 종류가 그걸 저 나름대로 부르시겠는데 동파는 껍질이 홀라당 일어나는 거. 여름에 그걸 얼려버리면 껍질 홀라당 일어나요. 근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가 겨울에 살금살금 이게 피부에 물이 빠지나는 게 탈수돼요. 예. 겨울에 탈수가 되는 게 있고 동해가 그 두 가지 있어요. 요 밭에 지금 블루베리가 그 잎이 노랗게 희게 가지 새순이 돋아나는 거. 그거는 피부 동해로 인해서 큰 나무 성체가 뿌리가 굶주려서 맹물로 자라는 거예요. 맹물로 자란다는 거지. 그거는 잎에서 영양이 갔다가 이런 애가 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지도 뭐 뭉개실이라 해야 돼. 맹탕 물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색이 좋아야 뭘 일을 할 건데 맹탕 자라는 거예요. 이 현상은 가지 새순이 노랗게 희게 나오는 종들은 과실수나 나무에서 다 일어나요. 감나무에도 노랗게 나오는 거 있고 뭐 다 나와요. 그 나오는 주된 원인은 겨울에 크게 뭉뚱그리면 동해, 그걸 세분화시키면 피부 탈수,
피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피부 안쪽에가 건조해가지고 그 나무 목질부하고 우리가 체간부, 물간부 그 사이가 조직이 물이 빠지나가 정벌 얘네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걸 복원시키려고 하면 얘는 현상을 보고 복원시키려고 하면 연변식의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이걸 복원시켜야 돼요. 복숭아 이런 것들은 복원이 잘 되는데 이게 피부 조직이 두께가 얇은 거 있잖아요. 매실, 요런 거, 블루베리 같은 거는 복구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성체가 낮기 때문에 이게 탈수가 이게 쬐까만 하다 보면 안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안까지 깊숙이. 그럼 우리가 저걸 깎아보면 목질부까지 탈수내가 조직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숭아 같은 이런 큰 것들은 상해도 안에서 또 영향을 얻고 피부를 일부 자기 스스로 복원해. 그래서 복원하면서 잎에서 좋은 영양소가 연민식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복원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수지 현상, 물에서, 이게 피부에서 약간 진물이 나는 이런 게 치유가 돼요. 그런데 요 작다 보니까 성체가 자기 결정체가 작다 보니까 이게 물이 너무 용탈이 많이 됐다. 빨리. 그러면 이 조직이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탈수해가지고. 근데 이게 현상은 봄에는 표가 안 나요. 뭐 잎 나고 잘해. 근데 이 껍질이 파괴됐기 때문에 잎이 나왔을 때 잎의 영양소가 뿌리로 가가지고 뿌리를 먹이 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먹이 살리니까 뿌리가 일을 적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장보다 적게 하니까 노랗게 허옇게 된 거죠. 그건 복원시키는 거는 연면시기가 없어요. 그럼 성체를 좀 절단해주고 새로 뻗치 올려도 그 현상은 같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미 알 때쯤에는 이미 몸속에 다 비어버렸다. 밑에 뿌리가 뿌리가 굶주림을 당했다. 그러면 세근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단뿌리가. 그럼 이 현상들은 종해만 하나를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부터 이제 블루베리 다 따고 나면 2차 성장하는 저분을 동해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가리 함량을 올려주고 단풍을 드려야 돼요. 8월달부터 시작해갖고 이 종류들은 8월달부터 가리 추비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가리가 됐건 염화가리가 됐건 동일합니다. 근데 과실이 달리가 있다면 항상가리 황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과실이 없으니까 그냥 염화가리 쓸 된다. 가리 성분을 써서 몸속에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서 단풍을 들이는 주 작업이 이때 필요하다. 지금 시점입니다. 그 수화기가 덜어 끝난 것들도 있거든요. 복숭아라든지 이 복숭아 같은 매실은 거의 이제 이거 나온 시점이고 수확이 덜어 끝난 거는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 동약이 들어가요. 그 전에 가리를 써버리면 복숭아가 물러져가요. 가리 함량이 높으면 회전율이 빨라가지고 잎에 있는 영양은 질소분은 빨리 없어지면서 그 영양소가 과실로 들어가 과일이 물러져요. 가리가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물러지기도 해요. 과실이 없으면 가리가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는데 과실이 있으면 물러지는 역할을 해요. 잎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빼가니까. 그런 영양은 마늘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한 4월달, 5월달에 NK를 흩치면 잎이 빨리 말라버려요. 가리 함량이 많아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블루베리 복숭아를 단단하고 NK 추비를 하잖아요. 물러져 버려요. 그 이전 시기에 더 빠른 시기에 가리 함량이 들어가고 정장 식물이 자라고 익을 때쯤에 가리 함량을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리 내에서 과실이 물러집니다. 요 추비가 8월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들어갔으면 다시
9월 초에도 한 번 더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기가. 그러면 이런 종들은 단풍 들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이게 9월 초부터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복숭아나 이런 과실이 없는 종들은 오디도 여기 속할 거예요. 이제. 오디가 9월 달 넘게 되면 요놈도 역시 요놈도 단풍을 들여야지. 그렇게 안 하면 겨울에 얼어서 이듬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오디도. 9월 초에는 연면 시비가 들어가고 9월 초까지는 밑으로는 8월 초, 9월 초에 가리 시비를 하고 9월 초에는 연면 시비 들어가요. 이제는 뿌리는 거, 뿌리의 조가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연면 시비는 9월 달에는 염화가리 양이 물 20리터에 3kg, 3, 40이 한 120g 120g에서 4, 52kg까지 200g까지 요 시기별로 120g에서 200g까지 물 한 마리 20리터 이 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 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9월 달부터 9월 말까지. 그럼 10월 달 들어서는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10월 초부터는 이제 겨울 완전히 준비를 마지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물 20리터에 염화가리를 10kg, 10kg니까 400g 400g을 살 거예요. 400g이란 말은 물 500리터에 염화가리를 10kg 양 넣는다는 거예요. 500리터에 10kg. 여름에 살포하면 풀이 마를 거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시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단풍을 들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풍을 들이버려요. 이렇게. 다음도 마찬가지입니까? 감히 수확 다 했다면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수확을 덜 했다면 이 방법을 쓰면 과실이 문제가 되죠. 저쪽에 가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게 과실이 달려가 있는 나무들은 단감 같은 경우는 이 뜰감, 대봉이나 꽃감감도 여기 속가요. 감에 속가요. 요것들은 6월 초에 추비가 가리가 들어가야 돼요. 가리가 들어가야 돼. 이 가리를 황산가리를 쓰는 게 좋아요. 과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황산가리를 늘렸다가 6월 초, 7월 초, 8월 초 6월 초에 제일 많이 주고 8월 초에 7월 초에 그거 적게주고 8월 초에 좀 줄이고 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7월 초에는 한 번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8월 초에 한 번에 이 양 많은 양을 주면 과실이 문제가 돼요. 강한 성장기에 생식기능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6월 초에는 아주 강하게 자랄 때 과실을 떼매내고 강하게 자랄 때 생식기능을 지배해요. 그럼 잎이 자라면서 크고 진녹색이 속에서 연황색을 지배해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 잎이 파란 진녹색을 이렇게 보면 노란빛이 돼야 되고 과일나무 속에 들어있는 잎은 요렇게 비추면 황동 거울을 비춘 색이 나와야 돼요. 잎 속에서 노란빛이 반사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 아주 좋은 형태가 여기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요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남은 건 이제 블루베리가 이런 복숭아 이런 오디 이런 나무들이 이제 겨울을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들어갈 때는 또 어떤 부분이 살아있냐면 이게 겨울에는 피부가 이제 탈수가 직접 일어날 거죠.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우리는 얼어 있으니까 물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런데 왜 단풍을 들이냐면 단풍을 들이고 나면 이
성체가 몸속에 당 축축이 늘어나서 그 우리가 싱거운 게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적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얼음에 작게 노출돼가 적게 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당 축축이 많이 한 나무, 당 축축이 안 됐다면 이제 겨울에 이미 이제는 할 도리가 유막 코팅밖에 없어요. 유막 코팅을 한다면 그 물 20리터 기준인 것 같으면 약 3리터까지가 괜찮다는 거예요. 식용유.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겨울에 자라고 있는 풀이나 맹문동이나 할 때는 1리터 해야 되고, 요건 그 나무기 때문에 블루베리나 단감이나 뭐 이런 그 복숭아나 매실이나 얘들한테 식용유 물 20리터에 3리터였고 퐁퐁을 갖다가 1 내지 3리터, 1 내지 100 내지 300 정도 cc를 해서 혼합을 해서 살포하면 된다. 그러면 식용유가 물에 유화되는 거고, 블루베리에 아마 요 방법, 복숭아나 매실 어디 동해 다리 일어난 종에는 요 방법을 사용하면 피부가 코팅이 돼가 탈수가 안 일어나요. 피부 탈수가. 피부 탈수는 꼭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블루베리를 하시고 어디를 하시고 뭐 이 복숭아를 한다면 이 그 동해 때문에 생산량 감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추하고 오디 얘들은 그 잎이 나고 난 뒤에 이게 오디가 꽃부터 먼저 피나요? 오디가 꽃부터 먼저 핍니까? 잎부터 먼저 납니까? 이거 같이 나와요. 생겨나는데 그럼 같이. 그럼 이 복숭아하고 같이 나오면서 피는 게 거의 비슷하나 이게? 꽃이 먼저 피나 이게? 입이 나오면서 같이 나와요. 대추하고는 다르구나. 대추도 잎이 나면서 바로 결실이 나가지고. 대추는 입이 나오고 좀 이따가 꽃이 피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오디는 피부가 두꺼우니까 그때 나와도 크게 많은 장애를 동해만 막아놓으면 큰 그 실수를 안 하는데, 대추는 키울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잎이 먼저니까. 잎에 연면시가 잎이 크면서 꽃 자체도 커지고 과실 길이도 길어져요. 근데 이제 그 오디는 그렇게 하려면 겨울에 유막 코팅에 피부를 잘 보호해놔야 돼요. 그리고 봄에 이게 목면 시비를 해주고 몸뚱이에다가 맹물 시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껍질을 많이 부풀려가지고 잎이 크게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 알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에 잠을 깨워가지고 갈 때 목면 시비하고 맹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이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면 잎이나 꽃이 큰 게 나와요. 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잎이 난 상태라면 잎에다가 연면시비랑 잎이 오므려지고, 근데 보통 보면 잎이 다 큰 상태에서 잎을 살을 찌고 잎이 까디집어져요. 이렇게 까디집어지는 건 이 앞쪽에 살이 찐다는 거고, 어릴 때는 살이 쪘다는 건 뒤에 뒷살이 쪄요. 어릴 때는 잎들이 다 고살이고 뭐고 다 오미가 나와요. 오미가. 근데 오미가 빨리 펴지는 거는 몸속에서 영양이 적게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잎이 태어났을 때는 성장점이, 자기 성장점이 남아있는 것들은 이게 유연해요. 연면시비랑 다시 오므려요. 오므렸다가 다시 물을 뿌리면 비가 오면 펴지면서 커요. 그럼 다 썼다 싶을 때 무조건 피기 때문에 연한 조직일 때는 또다시 영양을 공급, 연면시비가 오마버려요. 몇 번씩 키워요. 그러면 잎의 크기에 따라서 오디가, 대추가 길어져요. 동방향 길이. 이때 사용할 때 연면시비의 영양하고
설탕을 좀 쓰면 좋아요. 얼마나 쓸 거냐 그거지 차이. 엽채류가 아니고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설탕은 물 20리터에는 60g까지 써도 돼요. 요때 쓸 때 설탕만 쓰면 그 영양 성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때는 액비 골드 그린을 씁니다. 이거는 60cc를 같이 혼해주면 수정도 잘 되고 잎도 충분히 간단합니다. 요게 잎에 영양 쓰고 연면십이 한 게 이런 동해도 잎이 살이 찌면서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복원을 시켜요. 피부를 복원시킵니다. 어린 잎이 잎 두께에서 어린 잎이 두꺼워야만이 비가 올 때 내려가는 영양소가 뿌리가 많이 생겨요. 근데 잎이 얇고 약간 노리끼리한 나무들은 캐보면 뿌리가 전혀 거의 없어. 안 생겨요. 그 말은 잎에서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살이 찐다는 거예요. 뿌리에 먹는 영양소. 이게 내려가는 양과 돌아오는 양이다. 이거는 아래 위에 상하에 있는 함수량의 존재입니다. 이 회전율은 왔다 갔다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함수량입니다. 밑에 수분은 위로 많이 밀어주는 거고 잎의 수분을 다시 늘려주면 내려가는 양을 많이 늘려줍니다. 두 가지는 교류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는 시작과 겨울과 이런 나누지. 요거는 겨울에서 봄의 시작까지. 지금 여름부터 봄 시작까지. 근데 봄이 시작됐으면 이거는 몸속에 있는 영양소로 자랄 건데 그 영양소가 없더라도 우리는 잎의 영양소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행동으로 일으키면은 그 자체 농업을 개발한 게 황금어농법이에요. 황금어농법은 이게 나무마다 과실수 나무마다 뿌리량이 다르다. 그 말은 뿌리 껍질이 얇은 종들은 탭이나 비료를 줘도 흡비력이 떨어져요. 흡수력이 떨어져요. 아주. 근데 그 뿌리 껍질이 두꺼운 종들이 흡비력이 강해요. 뭐 부지뽕, 뽕나무 이런 것들은 흡비력이 강하죠. 저건 뭐만 줘도 먹고 크잖아요. 안 줘도 먹고 자라니까 지가 알아서. 근데 뿌리 껍질이 두껍다는 거예요. 뿌리 껍질이 잘 안 까지고 뿌리 껍질이 얇은 종들이 잘 안 커. 더뎌. 그리고 얇더라도 또 그 종 자체가 청근성일 때는 뿌리 발달을 잘하고 또 집근성의 종들은 뿌리 발달을 잘 안 하고 이 식물들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다단한 종마다 달라요. 뿌리를 많이 발생시키기가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려면 연면십일에서 일단 뿌리를 발생시키면서 그 뿌리가 쇠근이 나올 때 흡수되는 게 비료량입니다. 그건 비료량은 이시를 측정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나무 종류에는 1.5 이하 2.0 되면 엄청나게 수시가 강해요. 포도 같은 경우에 뭐 하우스 하다가 심으라는 데 가보면 2.0대가 있는데 2.0대 같으면 계속 자라가 겨울에 하우스를 안 심으면 얼죽. 노지에서는 그 작물들, 과실수들은 비료량을 2.0으로 걸러 얼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2.0이 아니더라도 블루베리처럼 조금 자꾸 자라는 성질가 있는 자라를 주거든. 가을에도 조금 자라고 있거든. 봄에도 자라고, 여름에도 자라고, 가을에도 자라고. 이놈 질팡갈팡이에요. 한 번에 쫙 크고 안 커야 되는데 조금 크다가 지 기분 좋으면 내 기분 커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단풍을 이렇게 들여요. 단풍을 들였을 때는 행동이 전혀
동해 장애 요인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자라요. 대추 오디는 그래도 좀 덜한 종이고, 근데 오디 이거는 또 지금 잘라가 새순을 기우기 때문에 가을까지 얼마나 단풍을 잘 들이냐는 그 지금부터 가리 추비량하고 여기 지금 가리 추비량하고 연면 시비로서 한번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블루베리가 지금 봄에서 생육을 진행하면서 우리 수확기까지를 보면 그 봄에 연면십이 목면십이 들어가고 연면십이 들어가면 그 자체에 이 잎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이 잎의 크기에 의해서 그 얘 잎이 클 때까지 여기에 달려 있는 아라리 블루베리들이 기다려줘요. 그 꽃이 먼저 피는 종들이 보면 열매가 얘가 조금 기다리는 성질이 있어요. 잎이 클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줘 잎을 길어지는 거죠. 근데 매실도 꽃이 먼저 폈는데 잎이 클 때까지 얘가 좀 기다려줘요. 복숭아도 그렇고. 그러면 목매시비에서 이 꽃을 크게 피울 수 있고, 그거는 자기 체내지형 이동량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서는 에너지원이 잎으로 넘어가요. 그 잎에서 자라가지고 힘이 강해지면 얘도 돌아오는 양이 많으니까 그 시기에 길어져요. 그 잎이 멈추고 난 다음에 얘는 종방향이 멈췄거든요. 그러면 요 잎의 크기에 따라서 블루베리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열매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 차이가 여기 잎의 크기와 목매 시비로 해서 꽃을 크게 피우는 그 관계에 비례한다. 이 연매 시비는 며칠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날짜상. 거의 대다수는 7일에 먹어요. 여기에 잎에다가 연매 시비라면 7일 정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이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의 연매십이라면 잎 속에 많은 영양 속에 농축이 되면 잎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잎이 단단해져 버려요. 고추에 영양제가 좋다고 고추에다 3일마다 계속 치고 잎이 단단해지고 안 움직여요. 못 먹어야 돼. 못 먹고 굳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굳히기 전에 물을 풀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 연면십에 내일 비 오고 나면 여기에 있는 연면십의 영양소 다 사용했다고 보거든요. 10분 이상 30분 내에 물을 뿌려버리면 요 에너지는 다 쓴 걸로 봅니다. 3분씩 물을 쿨을 돌려 뿌렸을 때는 2 내지 3회를 뿌려야 여기 있는 연면십이 다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블루베리가 보면 오디가 있는 것들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쿨러가 지상부에 물을 뿌린다면 하루에 한 번씩 연면시를 할 수 있다. 낮에는 물을 한 30분 주고 저녁에는 연면시를 하고, 낮에 물을 30분 주고 저녁에 연면시를 하고, 그러면 완전 색다르게 큰 게 바뀌어버려요. 물을 뿌렸다는 것은 피부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동해로 인해 가지고 블루베리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던 게 열고 나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도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몸속의 에너지가 전달 과정 체계가 저희들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동해로 있고 나면 지상부에 힘을 가하면 관이 막히가 잘 이동을 잘 못하거든요. 석류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그러면 이 뿌리 쪽에 이쪽에 잘 돋아올라요. 이런데 석류도 여기 잘 돋아오르고 블루베리 잘 돋아요. 그 원인은 지상부에서 나무가 탈수가 돼가지고 동해로 입어가지고 피부 조직이 빨아당겨 내리 그 기관이 안 좋답니다. 그게 동해라는 부분을
블루베리에서는 엄청나게 그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봄에 열매 시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일이 약간 색이 돌 때까지 그때 해준다면 이때는 골드 그린 이걸 사용하면 되고, 이걸 2회에다가 골드 칼라를 1회를 사용하면 돼요. 이것도 뭐냐면 이건 생식 기능을 가지는데 성장과 생식을 동시에 하면 크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성장 따로 생식 따로 두 개 하니까 과실이 크는 거와 모양과 품질이 떨어진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는 거는 성장을 씹으면서 생식을 바로 찝어요. 성장과 생식을 동시에 씹어요. 요렇게 하다가 과일 색이 약간 말랑할 정도 같으면 거리는 떼버리고 칼라만 씁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탕은 60cc에 60g으로 씁니다. 동일하게 60에 60. 60에 60을 사용해주면, 이 방법으로 사용하면 과실을 달고 성장을 하면서 생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엽색이 완전 진녹색이 아니고 약간 연황색빛이 돌면서 키우면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하면 과실이 더 빨리 커요. 히프로가 있다가 익으면 과실이 빨리 안 크는데 처음부터 두 동작을 시키면 과실이 커집니다. 몇 프로 생산량이 증대합니다. 이것도 아주 이렇게 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장을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장과 생식을 동시에. 이 고추에도 그린 2번 셀프고 칼라 한번 쓰면 생식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요 종류가 마늘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마늘에는 요거 3번에 한 번 정도. 마늘은 다르죠. 그린 3번에 칼라 한 번 정도 마늘이 맞고. 근데 여기 맞다고 전구지밭에 이렇게 하면 되냐면 전구지하고 깻잎은 여기 안 맞아요. 요 해수가 바뀌어야 돼요. 부추하고 깻잎. 종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잎이 자라고 있는 단계에서는 과실이 처음에는 종방향으로 잎이 자랄 때는 같이 길어지고, 잎이 자란 게 멈추고 나도 종방향이 조금은 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잎이 종방향이 늘어나다가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횡으로 커요. 그 블루베리 종을 키우려고 하면 잎을 키워야 됩니다. 잎을 키우기 전에 피부에 물을 뿌려서 피부를 부풀려야만이 꽃이 크게 핍니다. 이런 각자가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부위가 다른 거를 활용해서 생산량을 정대를 시켜요. 칼라를 써서 블루베리를 익힐 시점에 대해서 이게 영양제가 좋다고 계속 뿌리면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냐면 터져버려요. 잎을 무진량이 좋다고 계속 두껍게 하면 종방향 길이에 비해 가지고 영양이 많이 들어가면 늘어뜨리게 터져요. 터진 원인은 초기에 꽂히지 않고 잎이 작아서 터진 건데, 거꾸로 잎을 계속 두껍게 몰고 가도 터져요. 그래, 이걸 시점 돼서는 잎을 보면서 잎에 영양 공급해야 되지 무신장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블루베리의 좀 일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블루베리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이나 칼라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지금 지가 한 묵는 기간이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내가 3일에 한 번씩 줘버렸거든요. 맹물은 안 뿌리고요. 물을 안 뿌리고. 안 뿌리고 많이 먹이면 잎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 거는 뒤집어지는 게 오므리가 이렇게 돼요. 여기 셰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그것도 딱딱해지면서 또 뒤집어지는 게 있고 안 뒤집어지고 오므려지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뒤를 착 까디디지 단단해가지고 너무 과하게는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동을 시켜줘요. 이걸 보면 식물 생리적으로 보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탁구공을 씨앗면 빼다가 탁 터뜨리게 튀는 것과 같은 원리 같습니다. 위에서 물루가 떨어져서 내려간 양보다 위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맹물을 많이 뿌려버리면 탁구공을 떨어뜨리는 힘에 강하면 됩니다. 잎이 두꺼운데 맹물을 되게 뿌려버리면 갔다 올 때 에너지가 탁구공을 탁 치버리면 더 높이 가죠. 그 원리식으로 터져버려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고추가 터져요. 잎을 너무 두껍게 해놓으면. 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7일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성장 기간이 이제 있을 때 이 초봄이냐 이 어느 정도 중간이냐 이제 수확되냐 이런 그런 얘기인데 초반에는 2대1로 계속 몰고 가다가 사용해 가다가 이제 색이 약간 하나씩 나죠. 그때는 이제 칼라만 사용하는데 그때부터는 에너지원이 많이 먹어요. 작물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좀 잎이 먹고 있는 양이 비가 오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날 때부터는 그 칼라를 쓰면서도 잎 두께를 한 번씩 만져보셔야 돼요. 내가 알은 동방길이가 짧은 걸 많이 키우면 터져버리잖아요. 이건 영동 지역의 포도에 가르쳐주고 가고 하나도 안 터뜨리게 가르쳐줬어요. 포도에 꽃핀 자리 잎만 쭉 키워버리면 생산량도 늘어나지만 포도가 이걸 안 터져요. 살구도 쪼개져요. 살구 꼭지 부위에 안에 빵꾸 뽑나 옆에. 칼라를 튀고도 일주일이라고. 예. 칼라도 일주일. 예. 일주일은 잎에 물을 뿌리지 않은 상에서 비가 오지 않은 상에서 지 스스로 회전력에서 소화시키는 양이라는 뜻에서 그린이나 칼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한 3일 후에 맹물을 뿌리면 더 좋거든요. 활성이 더 빠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4일 후에 예. 그린이나 칼라를 또 뿌리고. 예, 그 이틀밖에 안 줄여요. 이게 7일에서 요 7일을 맹물이 줄이는 시간은 우리 과품을 뿌릴 때는 2일을 줄여요. 2일을 뗄 수 있어요. 맹물을 2번 뿌리거나 이 시간을 늘려버리면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만큼 예. 그린이나 칼라를 뿌릴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7일에 뿌릴 걸 갖다가 맹물을 10분만 뿌리주면 하루 쉬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10분 정도는 맹물을 지속적으로 쿨러로 뿌려줘 버리면 그 함수량에 의해서 잎에 들어있는 양수 이동량을 보는 이게 이제 우리 과실수에는 이렇게 이게 기간이 기니까 그한데 깻잎이나 부추나 하우스 고추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민첩한 부분이거든요. 적각 자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고추나 마늘 같은 경우에도 예.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을 이것을 적용해도 되겠다 그러는 하고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노지에 고추가 비 오기 전날 연면심에다 살을 끼워놔야 돼요. 비가 오면 살이 빠질 거니까. 그 다음에 마늘밭에 우리 한금을 농부 회원들이 비 오기 전날은 다 밭에까지 연면심 하고 있어요. 마늘밭에.
이게- 전날이나 뭐 흡수하는 시간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한 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한 시간 정도 말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살포하고 이슬 한번 더 맞으면 또 더 흡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항공을 개발할 때 비를 이용해서 잎에 염흡수시켜서 잎을 마음대로 키웠습니다. 이 개발할 때 4월 18일부터 5월 10일 요날 6회 연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6번. 요날부터 요날까지 6번치를 하면 되게 바빠요. 날짜상으로는 한 20며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우린 횟수는 6번 연면식이에요. 6회를 뿌려가지고 롯데 개발 완성식입니다. 이미 시험 다 끝내고 나서 이제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비를 이용해서 비를 앞과 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한 3일 전에 연면시비 했다가 비 오기 전에 또 연면시비 하고 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연면시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이 시간적 공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연면식이라면 목통도 굵어지고 뿌리도 사실은 많이 뻗어나가거든요. 예. 대가 굵어야 물론 뿌리도 굵어지고 가시도 커지고 대궁이 굵어지는 거는 껍질로 내려가는 양과 올라오는 양에 의해서 저장 공간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대궁이 굵어지는 거 역할이 제각각이 달라요. 그 내려오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올라오는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이게 우리 소나무 송곳물 때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층이 늘어나면 그게 결국엔 조금 있으면 목재가 되고 그 층이. 그럼 그 층이 늘어난 만큼 올라오는 관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껍질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부가 껍질이 터지면서 껍질을 더 형성이 나오고. 그 이제 그 각 기능이 제각각 다르죠. 그렇게 나누가 본다면 블루베리가 노지에 있기 때문에 7일을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비가 오기 전에만 타이밍 맞게 연면식이라고 비 오고 난 뒤에 다시 해주고 요걸 응용만 잘해도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양보다 많이 정수를 할 수 있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설치하신 분들은 예. 다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 예, 그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쿨을 사용하기 좋은 품목입니다. 근데 그 과가가 예를 들어 유목이 크면서 예. 설탕량을 조절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 그 양만 계속 해야 됩니까? 아, 여기 늘리면 이게 설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설탕 부분만 보면 최초 개발할 때는 물 20리터 기준에서 20g을 썼는데 이게 조금 불안정해요. 물 20에 20g 쓰니까 조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양을 40g을 쓰니까 자기 특정치는 맞아요. 근데 40g을 쓰면 깻잎에도 써도 되고 부추에 써도 되고 그 잎이 딱 모양이 맞아요. 근데 요게 부추나 깻잎에 60g을 쓰면 요건 조금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넓이는 늘으나 길이가 짧아요. 그럼 절간은 좁힐 수 있으나 잎 자루도 짧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연속 착화되는 요거는 역체류, 요거는 이제 과체류 계속 연속되는 거. 요런 거 무배추나 이런 건 요쪽으로 쓰면 될 것이고요. 한 마리에 40g. 그런데 이게 이제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단감이라 이런 건 60g. 과실수는 봄에 새순이 할 때 간격을 더 밀집하게 좁혀야 되는 이 양을 더 늘려야지. 120g까지. 120g이 좋다고 해놓으면 이게 좋은지 아니면 마늘은 잎 사이가 전혀 그거 다 달라붙어요. 착착. 120g 착착 다 달라붙고 주화가 요 속으로 설탕물이 배이 들어가가지고
주화 길이가 안 나오고 배속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마늘이. 주화가 못 올라오고 요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몸속 안에. 그 올라오도 어떤 거는 5cm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놈도 있고, 주화 알맹이 개수가 2개짜리도 나와요. 이만큼 콩을 많이 나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죠. 이게 과실수나 저런 거는 흡수되는 양이 잎이 요래 있다 보니 혈순환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마늘 같은 거 들고 들어간 놈 있죠. 요 안으로. 그럼 요 들고 들어간 양이 문제되는 거죠. 여기서 단옥이 먹어야 되니까 지가. 햇빛에 농축이 되게 들어가면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이게 마르면서 들어가면. 그러면 생장점도 완전 굳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농축이 되면. 설탕처럼 단단히 굳혀버려요. 그래서 120g을 썼을 때의 그 과실수들은 좋아요. 단감 같은 신초기가 짧아지고 잎 넓이는 괜찮고 길이가 짧아요. 그럼 요거 마늘은 여기까지만 60g, 80g도 쓰는데 60g이 괜찮아요. 마늘에는 60g만 쓰면 마늘 키가 적당히 좋아요. 마늘 키를 많이 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만 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갔다 거리만 멀지 잎이 길다고 해서 마늘 큰 게 아니거든. 그건 해보니까 잎이 거리가 몸통하고 뿌리하고 가까운 게 좋더라. 근데 이 60g에서 120g까지 했으면 사과 같은 것도 가지가 신초가 일어나는 게 짧아져요. 잎의 개수는 같다는 거예요. 그 잎 모양이 이래 사과 잎이 긴 게 아니고 땡겨버려요. 둥글게 바뀌어요. 옆 신장은 줄이되 옆 폭은 잘 안 줄여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실이나 이런 거 교육을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잎은 작게 과실은 크게 그러잖아요. 뻥이에요. 그 입이 커야 과실이 커지죠. 그 종과 행에 해당하거든요. 잎의 크기는 우리가 이 블루베리는 종과행 길이에요. 복숭아 이런 것들은. 그런데 복분자나 감이나 딸기에도 횡으로 커요. 잎이 커야 넓이가 넓어요. 근데 잎은 작게 과실은 크게 쪼갠 게 땡그랗게 키워요. 사과 그런 거 보셨죠? 키는 작은 게 찐빵처럼 생긴 사과, 배. 그것들은 꽃 핀자리 과촉엽의 길이가 적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 후기에 강전정을 했거나 힘이 강해지면 그렇게 모양의 과실이 바뀌어요. 설탕 부분은 40g은 채소류에 어리며 채소류에. 근데 우리가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애호박 종류는 60g 정도. 과실나무들은 봄에 신초가 자랄 때는 이거 더 써야 되고, 고구마 또 생육을 억제하는 데는 한 3kg까지. 이게 여기 3kg 양이 120g입니다. 물 한 마리에 120g. 거기다가 염화간이 한 80g. 그 양이 물 500에 약 한 총 합하면 5kg 양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잎이 신초가 안 자라요. 신초가 안 자라고 시행시키는 걸 전환시켜요. 단순히 거기에 칼을 안 넣고 그냥 설탕만 있는데 완전 억제만 할 때는 고구마 같은 거 완전 억제를 해야 될 때 고구마는 따로 봐야 돼요. 지상부만 보고 고구마 농사 잘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고구마 심을 때는 종구를 큰 걸 심었는데 집에 살 때 요즘은 우리가 종자를 사와서 심는 고구마 종수는 가늘어요. 옛날보다 훨 가늘어요. 그럼 심어나면 그게 긴 뿌리가 잘 안 나와요. 몸통 잎이나 영양소가 작아가지고 긴 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럼 긴 뿌리도 몇 개 안 나왔지만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덩굴만 실실 자라요. 뿌리하고 지하고 먹고 살아 이렇게. 요놈을 심었을 때는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십에 빨리 잎에 영향을 줘야만 힘이 강해져가 셰뿌리가 긴 뿌리가 더 나오면서 고구마를 달아야 되는데 가는 덩굴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잘 안 달려요. 요즘 고구마가 안 열고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 덩굴이 가늘어서 그래요. 심을 때 덩굴이 가늘다는 거예요. 그럼 종수를 키우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옛날 집에 키우던 고구마 이만큼도 종줄 심어요. 그 짱간 심죠. 왜 안 심었냐면 그거 심으면 고구마가 안 된다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종줄은 큰 거 심어요. 큰 걸 심어야만이 덩굴 구금을 잘라 심어야만이 긴 뿌리가 많이 나오고 긴 뿌리가 한 20cm 된 게 다시 잎에서 영양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소를 먹고 이 개근 발달해가 고구마가 만들어져요. 등이 뿌리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는 내려갈 때 살을 찌우고 만들고 감자는 잎만 나면 열어요. 갔다 올 때 먹으니까 관의 구조가 달라요. 내려갈 때 살이 찌는 구조와 갔다가 돌아올 때 살이 찌는 구조 두 가지가 달라요. 그 형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구마만 하면 고구마만 따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을 이게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설탕 부분은 요 정도에 된다는 거. 선생님, 일반 화학농약에다도 그 적용이 됩니까? 예. 그 연매실이 그 영양제와 농약과 설탕까지 혼합하는 거죠. 근데 단 이제 안 써야 될 거는 이제 알칼리산, 석회보르데기는 유황합제하고는 저희 혼합하지만 우리 농약들도 석회보르데기는 유황합제에 섞으면 그 농약이 용해되고 없어요. 그 영양제들은 왜 그 석회보르데기는 유황합제하고 혼용을 하지 말아 그러냐면 혼용을 하면 결합이 일어나요. 물질과 물질 결합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먹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냉장고에 얼리다 살짝 녹을 때 보면 돌가루가 결합이 돼요. 그 이렇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흔들어버리면 없어져요. 물속에 용해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칼슘을 갖다가 물병에다가 하나를 넣어가지고 얼려보면 그거는 잘 뭉치겠죠. 농도가 많으니까. 근데 물에 흔들어놓으면 없어요. 용해돼버립니다. 근데 용해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과 물질은 서로 상대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집을 당기고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집을 당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양제 어떤 거는 뭐 한 병 사가 쓰고 밑에 보면 얼음 얼은 것처럼 단단한 게 있죠. 그거는 영양소를 개수는 많이 있으나 결합한 종류라는 거예요. 결합을 해버리면 그 속에 단점이 있어요. 결합을 안 시켜야 되는데 종마다 조금 차이 납니다. 설탕의 역할은 뭐예요? 설탕에 커피 타먹을 때는 재단 커피 타먹을 때는 재단 근데 요놈이 가면 그 생식 기능도 하고 성장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햇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또 다른 역할이에요. 마늘 같은 경우 마늘 써버리면 이게 몸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또 다른 역할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조직 파괴가 일어나요. 거기 들어가면서 농축이 되면 마늘은 여기 잎사귀잖아요. 마늘하고 옥수수하고 벼 이런 거 뭐 수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들고 있는 것들은 여기 물이 보이면 안에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장애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설탕은 역할을 하면 그 식물에서 정량을 넣었을 때 40g이나 60g이었을 때 좋은 역할만 거의 대다수 다 합니다. 잎이 두꺼워지고 부드럽고 생식 기능도 하고 이런 다양함을 가졌는데 칼슘을 안 써도 칼슘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칼슘을 안 쓰면 칼슘 역할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칼슘을 안 써도 칼슘 역할을 해요. 이 칼슘이 뿌리가 작용을 하면서 토양에 있는 녹이 먹거든요. 돌가루 성분. 뿌리는 식초를 내버려요. 유기산을. 우리는 밥을 지어가 먹지만 뿌리는 녹여서 먹어야 돼요. 물총으로서 식초를 쏴서 영양소가 녹은 거를 알아먹어요. 식초를 쏘아요. 식초를 쏘서 녹여가지고 그걸 빨아줍니다. 그래서 토양이 이제 산성화된다 하는 게 유기산 그런 게 일부 그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도 이제 작물 종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여튼 설탕은 역할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단단하게 찌기도 하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이 자라는 건 칼슘제를 써버리면 단단히 굳히는데 얘는 부드럽게 해서 당겨요. 설탕도 황설탕 있고 흑설탕 있고 백설탕 있는데 어느 설탕을 좋아하세요? 백설탕이 순도가 제일 높아요. 백설탕. 설탕을 썼을 때 마디가 좀 짧아지고 이파리 튼튼해지고 그런 효과가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순도 차이. 가격도 싸고, 백설탕을 생산을 제일 많이 하니까 순도도 높고 제일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백설탕이. 그래서 좋다는 전체 효과는 뭐죠? 예, 전체 기업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보면은 전착제 쓰란 말이 없습니다. 전착제하고 밝은제는 쓰란 말이 없어요. 연면시하고 물 뿌리면 밝히 나올 건데 왜 전착제, 밝은제 써야 됩니까? 이 발이 두꺼운데 물 뿌리면 뿌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밝은제를 쓰고 나면 어떤 걸 떼기 쓰고 나면 보충은 뭘로 하냐. 내려가야 움직일 건데, 뭐 탁구는 떨어뜨리게 튀어올라올 건데, 안 떨어뜨리게 튀어올라오면 그거는 힘이 배가 돼요. 감소해요. 설탕은 이제 이해됩니까? 엮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짧아요. 근데 장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물 한 말에 우리 폭신 한 숟가락 넣으면 좋습니다. 배추가 아싸가고 맛있습니다. 배추가. 키는 어째도 많이 배웠네요. 예? 키 잘하는 게 어째도 많이 배웠어요. 예, 마디가 줄입니다. 절간이 작다. 예. 절간이 좁아져요. 절간이 줄입니다. 절간도 줄일 수 있고 역할은 다양하게 합니다. 자, 블루베리 말고 고추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고추.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추, 마늘, 비료를 많이 먹는 다비성 작물들이 있어요. 이 많이 먹는 게 고추, 마늘, 양파, 호박, 가지, 오이, 이런 종류들은 기비로 50평의 복합 비료를 한 포 정도는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50평의 코팅 비료, 완성 비료를 오래 가라든지 단 한 번에 가는 거, 이걸 다시 한 번 써줘요. 50평의 비료가 2포가 들어가도 이거는 사실은 적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50평에다가 오래가는 요 코팅 비료 한 포에다가 요소를 한 포를 심으면, 이어가 심으면 고추가 잘 열어요. 엄청나게 열어요. 뭐 칼슘 결핍 찾는 거 없어요. 칼슘 결핍은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료 부족에 의해서 고추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응? 고추가 말라 비틀어진 거는 그 영양 부족이에요. 그걸 갖다가 칼슘을 살포한다고 이게 나중에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요. 요렇게 기비료를 갖다가 복합비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를 넣으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요걸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시량이, 비료량이 1.8 정도 나올 거예요. 6.0이 잘 안 나와요. 50평 한 포가. 비료량만큼 자라는 양이에요. 비료량이 2.57까지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그럼 복합비료 한 포가 미치는 양은 200평에 한 포를 치면 0.8이 나와요. 100평에 하나 치면 28, 16, 1.6이 될 거고, 200평이니까
이게 50평에 하나이면 0.4가 0.8되고 16.1.1되거든요. 100평에 하나이면 0.4에 2시가 나오고 200평에 그 다음에 100평에 한 포를 치면 0.8이 나오고 50평에 한 포를 하면 1.6이란 이시가 나와요. 그러면 반포를 더 넣어도 50평에 한 포가 아니고 한 포 반을 넣어도 여기에다가 8을 더하면 그 플러스 0.8을 더하면 2.4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복합 비료가 됐건 요소가 됐건 50평에 30kg를 이어야만이 이 시가 2.4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료량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비료는 엄청나게 있어야 돼요. 요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고추가 지금 여러 놈 맞아. 길쭉길쭉하게 이거 위에 이파리가 방아다리 이만큼 큰 게 나왔고 위에 가면 이파리가 짤막하잖아요. 이게 이만큼 손바닥 반만씩 나와. 그분들은 기본에 그 바닥에 그러면 퇴비도 어느 정도로 했어요? 퇴비는 우리가 뭐 보통 기본으로 기본으로 한 정도? 예, 그래 뭐 이거는 물리적인 물리성이기 때문에 퇴비가 비료 역할은 그리 많이는 아니에요. 닭똥이나 이런 그 질소리 많은 그 자재는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우분이나 돈분에 이거 써가지고 뭐 톱밥 섞여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비료의 질소